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스픽스의 간판 프로그램 마키아벨리, 오늘도 특별한 시국 상황 맞아서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오창익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계현 대표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만 해도 뉴스가 막 쏟아졌는데요. 일단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아하. 이제 곧 구치소에,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게 생겼는데, 야, 이 검찰의 덫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또 수백만의 국민들이 선택했던 공당의 대표가 단박에 이렇게 감옥에 가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되게 됐는데, 박진영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죠. 사실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법률적 심판과 다르게 민주적인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즉 조국 대표에게 가해졌던 이 사법적 단죄 부분들이 국민들 감정선상에는 무죄라는 정서가 많이 퍼져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사실 법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뭐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대법원에서는 이 검찰 독재 정권에서의 기소 과정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까지 고려했더라면은 좀 다른 판단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우리 전 대표. 제 운명처럼 다가온 것이라고 보고요.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본다면 재심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이제 따져봐야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려 있으니, 좀 전에 제가 신장식 의원이 발표했던 정말로 통안의 성명을 제가 다 봤습니다.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이 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그 억울함은 운명처럼 받아들인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지금 탄핵 국민에서 조국 대표가 그래도 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연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것 없이 결론을 내버린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결론은 뭐냐? 이 정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문제죠. 검찰 제도, 검찰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정말로 끝까지 가져가서 정권이 바뀌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탄핵과 관련된 책임자를 당연히 법적 단죄를 해야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검찰 제도를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꿀 것이냐. 이 제1의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제 심정을 좀 5년 전이죠. 조국 사태라고 흔히 부르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임명했는데 그게 검찰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일 때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조국 대표처럼 된다라는 나쁜 선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프랑스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드레푸스 사건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한국 사회의 극우 기득권들, 그리고 거기에 기생했던 특권층들인 검찰에게 조금이라도 이 반항을 한다거나 그것을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는 어떤 징벌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00년 전에 프랑스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의 이 탄핵 상황이 한국에서 이 1960년에 시작된 4.19 혁명이 무려 6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서 이번 탄핵으로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부르주아 시민민주주의 혁명이 한국 사회에서는 압축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6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6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이 냉전의 기대는 수구 세력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기득권적 이 독재 세력들, 아마 거기에는 관료 기득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완벽히 제거해야 될 하나의 기점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그 직전에서 조국 대표의 이 대법원 판결은 순교적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 제가 이제 국힘 의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서 들이대면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일선법원의 판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들이대어서 자기 자식 털고 자기 일가 털고 자기 배우자 털고 본인 털어보고 다 만들어서 수사해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티끌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큰 눈덩이처럼 범죄 사실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저는 질문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대상이 되었을 때 똑같이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법의 존재 이유가 뭐냐?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서 적정한 수준의 뭔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법원의 그런 대법원에서 원래 하는 고유의 기능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내용 전부를 살펴보면 억울함을 넘어서 정말로 순결하고 말씀하셨지만 한국 정치 상황에서 운명적으로 저런 일들이 조국 대표에게 다 올가미로 이제 덧씌워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현실적 분석도 가능합니다만 지금은 저는 진짜 한국 사회의 이 근대화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은 성찰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른바 이제 법의 지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민주주의는 과연 법의 지배인가라고 저는 늘 질문을 듭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한국 사회는 이제까지 독일식이라든가 일본식 법률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룰 오브 로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이게 입헌주의입니다.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해서 헌법에 의해서 국민과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법치주의인데 광의 의미의 법치주의인데 한국에서의 법치주의는 형사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식으로 지배의 논리로 작동했던 거고 거기에 기득권에 역대 빌붙으면서 그 체제 수호자의 임무를 했던 것들이 검사, 판사 모두가 사실 알고 보면 한 통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헌법적인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국 장관의 이 실형과 그리고 이 촛불 마지막 혁명을 겪고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판사라는 분들에게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게 젖지라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 하던 일들입니다. 신의 영역을 하는 것들이 왕권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왕권이 대행해서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규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공선을 발현시키는 하나의 개인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을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말 성찰하면서 평소에 판단하는가 아니면은 법기술자로서 형법에 근거해서 실형 때리고 뭐 내 마음대로 풀어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가에 대해서 한번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 되물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대표가 뭐 내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 받았으니까 내일 구속될 것 같긴 한데요. 글쎄 애들이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으면 그게 한참 뒤에 아빠의 발목을 잡고 아빠를 2년 동안 감옥에 가둘 만한 범죄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많은 구독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윤석열은 그렇다면 김건희는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추운 겨울에 감옥 가는 조국 대표의 뒷모습을 우리 모두 구독자들과 함께 쳐다보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전에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 또 순교와 같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진종호 운동선수 출신이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 던질 것이라고 6번째 이탈표가 나왔는데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예정이 없는 담화였습니다. 전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이었죠.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와 이것은 제정신 아니다. 어떻게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느냐. 순간적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지금 적각하야 또는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 말을 제가
약간 착오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들려서 야, 저 진위가 뭐냐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극우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고 선관위는 제가 여러 번 취재를 했거든요. 절대로 그게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고 확인도 했는데 여전히 선관위가 뭔가 엄청난 선거 부정을 저지른 그 서버를 조작한 것처럼 몰고 가는 그런 상황 인식에서 아, 이 사람은 대통령이 원래부터 아니었구나. 저것은 뭔가 의견이 달라서 내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황을 확신범처럼 잘못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스스로 자기 죽음을 자초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미쳤다라는 건 사실 좀 긴장도가 높은 평가이신데 실제로 제가 마침 그 시간에 서울역 앞 군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보통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텔레비전 저 서울역 앞에 모니터 켜져 있고 시민들이 보는데 또 취재하는 카메라 기자도 꽤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건 똑같은 말이고 완전히 미쳤다. 네. 저거 진짜 미쳤다. 예. 맛이 갔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박진영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 방송 순간에 개별 헌법 기간 국회의원 두 분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세 사람이 동시에 미쳤네. 진짜 이야기가 셋다, 튀어났습니다. 셋다. 아마 네. 국민들 반응이 전부 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잘했다. 더 떳떳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앞서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과 싸우겠다. 아직도 나를 지지하는 10% 극우 유튜버에 중독된 사람들과 함께 90%의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도 바로 거짓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자마자 즉시 군병력을 철수시키고 해제했다고 했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 3시간 동안 합참 지하 벙커에 있으면서 제2의 쿠데타를 획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권유가 없었더라면은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고요. 최소한의 군대를 했다고 하는데 국회 안에 290명이 들어왔죠. 밖에 장갑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장갑차들을 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선관위 문제도 기가 차는 게요. 자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관위 관련 정보들 그리고 자신이 선관위원장 임명했습니다. 사무총장도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미쳤다. 그러니까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인 거죠.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 순간에도 9,000명이 넘는 분들이 스픽스를 생중계를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저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구독하면 저희가 훨씬 더 힘을 낼 겁니다. 전 대표. 네. 저는 이제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이거 뭐 가자고 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론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정말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기교 때문에 뭔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왔다 이게 아니라 확신범처럼 아예 잘못 보고 있구나. 가장 큰 게 대선 불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0.73%의 차이지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불복 운동을 시작해서 본인을 끝까지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하는 그 말은 원천적으로 오류이고 본인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끊임없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도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하라.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라. 검찰을 권력 사유화의 수단으로 쓰지 마라. 이런 요구를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었죠.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끊임없이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사건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걸 우기면서 결국 기소권을 사유화하면서 아예 면죄비를 줘버리는 얼마나 많은 반복적 행위가 있었습니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양평 게이트 문제부터 돌아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니 최상병 문제도 그렇고. 국회 상황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지켜봤는데 아니 국회의장도 부의장도 야당 대표도 다 담 넘어가는데 버젓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다 들어가게 해줬다. 에?
그러니까 저 탄핵, 저 계엄 해제 요구도 보호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뭐한 거 보호해줬다고. 아니냐. 또 시민들이 몰려오면 그거 지켜준 거다. 와,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국민 앞에 시키는 거는 뭐냐? 아 결국 내하고 생각이 같은 사실 이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 맞죠.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어서 야 이거는 이제 좌파의 준동이다. 종북 세력들이 국가를 아예 그냥 말아먹겠다고 각오하고 덤벼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전을 해야 한다고 이제 항전 의지를 지금 부추기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런 판단까지 가고 있는 이 지금 상황 인식 정말로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을 시킬 때는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에도 반란이 여럿 있다고 하는데 조선사를 연구하신 분에 따르면 반란을 획책한 주모자들은 대개 망상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도 잘 짜고 자기 나름대로는 대의 명분도 있고 정말 우리 대통령 아직까지 대통령이죠.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윤석열이가 오늘 보고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망상 속에 빠져 있다. 정말 뭐 그냥 거짓말이 태어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망상 속에 빠져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아직도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장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을 쳐들어갔습니다만은 오늘은 바로 공수처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 가지고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발언 중에서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우리가 누군가가 특정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현실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마약 천국을 야당이 만든다. 조폭 공화국을 누가 만든다. 그리고 간첩 천국을 만든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인의 주장을 들었을 때 연결 지점이 잘 없는 거예요. 네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울역 앞에 가면 자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이비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완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뭐 누군가가 조정을 해서 저 뒤에다가 뭐를 이렇게 배후 조정하는 레이더가 움직이고 뇌파를 쏘고 이런 거. 뇌파를 쏘고 이래서 나라가 큰일 나니까 뭐 999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무엇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라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간첩천국, 마약소굴, 조폭나라로 야당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의 주장을 제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도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국회는 이런 논의가 될 만한 소재를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특정한 논리에 완전히 경도되어서 종교라는 말을 쓰기도 그렇죠. 주술에 의존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말로 확정 편향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망상이죠. 망상. 네.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상태. 그걸 정신질환의 상태에 히틀러가 병원에 가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병원 가야 가야죠. 되는 거죠. 히틀러가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일반 시민이라면 그 시민이 망상에 빠져 있다면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 앞에 가서 피켓이나 들고 소리나 지르지만 이 작자가 대통령이라면 이거 되게 위험한 상태고 박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라는 거죠. 자, 탄핵 소추를 두 번째 탄핵 소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요일 날 할지 곧 내일 할지 토요일 날 할지는 약간 지금 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로 하기로 이제 했고 네, 그런데 좀 더 당겨서 하자. 네, 왜냐하면 지금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네. 담화를 보니까 저 사람 완전히 미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다시 끌어내리는 건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금요일로 옮기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나오고는 네. 있지만 이것은 뭐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고 지금은 이제 여야라고도 표현을 할 수 없죠. 1당과 2당이 이제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토요일 오후 5시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저는 가지 않겠느냐. 네네. 다급하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뭔가 좀 질서 있는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혹시라도 당겨서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아니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1당이든 저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어제 국회의장실에 방문해가지고 토요일 날 하면 데모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안전도 문제가 되니까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인지 뭔가 투덜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안 해야죠.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들었고 국민들의 여론이 무섭다면 정치 안 하는 게 맞죠. 그 이전에 이제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금 이제 국힘의 이제 제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오늘 이제 윤리위가 소집이 되면 제명을 하고 출당 조치를 하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좀 그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또 권성동이 지금 원내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안을 내고 당에서 뭔가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당장 바로 탄핵 표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네, 전망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간에 이번에 두 번째 탄핵 소추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할 거다 탄핵 국회에서. 찬성이 네.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6표지 않습니까? 그럼 2표가 모자라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모자라는 상황인데 오늘 원내대표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얻었고요. 제가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친한계 그리고 PK 쪽의 비윤계 의원들이 김태호 의원에게 표를 많이 몰아줬대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김해, 창원, 양산 이런 PK 지역의 도시권 의원들이 탄핵 반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차원에서의 압박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개파적으로 비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각보다 표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윤석열의 담화 이전에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 이후에 이제 어떤 국면들이 펼쳐질 거냐. 그럼 탄핵이 되면은 이제 직무정지지 않습니까? 네. 직무정지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탄핵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국무총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차순위자가 있느냐? 아니면 1당과 2당이 긴급하게 논의해서 자 지금 현재 한덕수를 탄핵시키고 나서 또는 한덕수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거국 내강의 총리를 임명하고 갈 것이냐? 왜냐하면 탄핵이 되는 순간 두 가지 트랙이 일단 생깁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인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각하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탄핵 심판에 대한 것들이 하나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제 대선 일정이 확정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 그거는 탄핵을 인용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까지 지금 시간을 짧게는 지금 60일 정도를 보고요. 네네. 길게 가더라도 90일이니까 인용이 되는 순간 4개월 뒤에 대선이 있고 또 3개월 정도 갔다고 박근혜 탄핵 때는 91일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 뒤니까 한 5개월 뒤에 대선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이런 정치적 격변의 상황이 이제 오는 것에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이제 있고 5개월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선거를 2달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윤석열의 기대대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이제 했을 경우에는 다시 직무로 복귀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그러면은 막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계속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숨어있던 맹태균 게이트 나올 거고요. 김건희에 대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지금 다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특검이 이제 바로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상면 특검까지 같이 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로 또는 수사 또는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갈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하면 지금 벌써 탄핵 이후 직무정지 이후에 어떤 전국의 상황이 벌어질지 매우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더라 이런 말씀 좀 네, 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지금 14,000명이 넘는 구독자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영 한지아 의원이 지금 탄핵 찬성 또 발표했다고 하네요. 7명. 현재까지. 네. 그런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나오겠네요. 오세훈도 찬성했다면서? 오세훈은 표도 없잖아요. 표도 없지만 찬성을 했다면서?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이미 이제 탄핵을 전제로 다음에 펼쳐질 정치 상황에 본인이 어떤 포지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냐.
제가 오늘 이제 오전부터 취재하는 것은 TK 쪽에서는 우재준 의원이 네. 초선인데 뭐 본인은 탄핵에 이제 참여하겠다. 뭐 찬반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친한 게 이제 초선 의원인데 그런 쪽 말고 TK의 재선 이상 중진 의원들 또는 다선 의원들이 이제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리얼미터의 조사를 보면 지금 부산 경남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 대구 경북이 지금 탄핵을 지켜야 한다는 게 더 높게 나왔다는 이 조사 결과를 또 어떻게 지금 이해해야 하느냐. 자, 리얼미터에서는 76% 정도가 적시 탄핵과 하야를 대구 쪽에서 자 여론으로는 그렇게 잡히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TK 의원들의 움직임은 일종의 균형주에서 결정적으로 탄핵으로 가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아니, 듭니다. 제가 두 분께 또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엊그제 아주 새로운 뉴스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네. 계산동 성당이라고 서울의 명동 성당 같은 곳이죠. 거기서 내일 저녁에 시국미사를 한다는 거예요. 계산동 성당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86년에 생겼는데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있었어요. 부산도 있고 네. 다 있었는데 대구는 그렇잖아요. 그때 저 이호상 씨 아들이 이문희 대주교부터 해서 대구가 정말 천주교도 대구에서는 굉장히 보수의 아성 네. 역할을 했는데 이거 어떤 조짐입니까? 이제 보수가 버린 거죠. 아, 지금 계산성당이라는 곳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네네. 여기에 이제 그 관광지로도 상당히 유명하고 김삼수 경이 여기서 이제 계셨던 적이 네, 옛날에 사제 네, 서품을 네. 여기서 그렇죠. 계산성당에서 이제 받았던 것이고 이제 대구에서는 천주교의 상징으로는 계산성당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국미사가 열린다는 것은 현 시국에 대해서 결국에는 TK 대구 경북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또 대구 경북 천주교가 좀 보수적 성향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윤석열과 결별을 선언하고 또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면 민심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대구 경북도 뭐 그대로 보여주는 그럼 하나의 단면이라고 그 봅니다. 민심이 그렇게 움직이면 그게 바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려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 자,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저 당에서 축출하라고 탄핵 창성하는 사람들 탈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당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지수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정도 상황에 자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대구 경북에서 적시하야와 탄핵에 대한 것이 70%를 훨씬 더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와 걱정을 하는 것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갔다가 대충 이렇게 그냥 자기 좀 중심 없이 또 휩쓸려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국민들과 함께 나서야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보수 신문에는 그 구구 단체들의 광고가 일제히 실렸고요. 어제자 조선일보 일면은 윤석열이 하야가 아니라 탄핵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게 일면으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이 가만히 관저에서 뭐 혼자 지낸 건 아니고 부지런히 자기 구명을 위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윤석열이 선택했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탄핵 심판 받을 거다. 난 당당하다. 망상이든 어떻든 이 자신감의 원천은 자기가 임명한 그렇죠. 헌법재판관인가요?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망상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선관위 서버도 수사를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선관위의 부정선거에서부터 문제의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밝혀지면은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이 구속돼가도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김용현도 선거 부정 이야기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김건희가 우려했던 극우 유튜버에 중독돼 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헌재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은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기정사실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네네. 겨우겨우 의결 정족수 채우고 겨우겨우
200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민심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거다. 저는 네. 뭐 이게 법리적 논쟁이 될 만한 사안 맞습니까? 자, 내란죄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위법한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기 사인도 만들어 놓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언을 하고 국회를 저렇게 초토화시키고 무력을 동원하고 정말로 개헌군을 앞장세워서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다. 포고문 한번 보십시오. 포고문을 보고 이게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권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도 이미 끝이 났고 앞으로 나올 탄핵 사유와 관련된 불법적 내용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쏟아질 건데 이것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이 완전히 버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아니고 탄핵을 각하한다, 기각을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윤석열이 다시 자신의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요. 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오히려 저는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신속하게 이 그 탄핵과 관련된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장관들이 그때는 동조를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이야기대로 반대를 했는지 저 모르겠어요. 국무회의에.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설설설설 발을 빼면서 발언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불법적인 사실을 가장 많이 알만한 위치에 있는 그룹이 바로 국무위원들입니다. 그렇죠. 장관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이 살겠다고 엄청난 내용을 국민들에게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저는 대표적으로 뭐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관 한 사람은 아예 발을 빼고 아예 폭로할 각오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느냐 각하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미 끝이 난 것이다 라고 저는 정치평론가의 위치에서 제가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인용을 안 하고 기각 또는 각하 뭐 이런 걸 하면 국민들은 헌재도 없애자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진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밀란, 아이고.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요. 일단 헌재가 6명인데 3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추천하면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아마 권한대행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씨는 탄핵될 것 같아요. 탄핵되고 한덕수 씨는 탄핵될 것 같고. 그러면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누가 되든 간에 네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윤석열 같은 망상 상태는 아닐 거여서 네네. 헌법재판관도 3명 받아들이고 네네. 9명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거니까 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태는 없을 거다. 네네. 자, 저는 이제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는 게 최상목조차도 찬반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지금 빨리 결정을 내긴 한데 명확하게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어떻게 지금 상황 관리를 해갈 건지 정리정돈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명분도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는데 박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 방향으로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은 제가 들은 것이어서 함께 공유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한데요. 15,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동시에 접속해 주시고 계신데 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건 하여튼 대통령이 망상 상태고 미쳤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탄핵 표결 때까지는 불안한 거 아니야? 지금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불안감은 과도한 겁니까? 아니면 설득력 있는 뭐 겁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지금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워낙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윤석열 체포라고 봐요. 네. 반란수계 체포해야죠.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좀 보태자면은 어제부터 제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경호를 체포를 못할 거면 하다못해 소환이라도 해야 됩니다.
추경호가 국회에서 이 반란 동조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또 국민의힘을 움직여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호를 빨리 어떤 인신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그 와중에 원내대표를 권성동 씨를 했는데 권성동 씨야말로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국민 여론과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셈인데 그런 선택을 한 건 뭡니까? 불안감입니까? 불안감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당을 지지하는 뭐 15%에서 20% 지지를 가지고 대권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아마 속마음은 윤석열이 구속되길 바랄 거예요. 속 편하게 구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 결국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고 아스팔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시불로 해가지고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자, 권성동은 친윤이고 본인이 윤석열을 가장 잘 알고 최측근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금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과 거리를 두면서 국힘을 죽이지 않는 국힘을 계속 생존하게 하는 방식을 연구하겠죠. 이미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정을 보면 윤석열은 이미 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대권과 관련된 부분에 이미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지만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은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 것까지 지금 가 있다는 겁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권성동이 대선에 나온다. 와, 예, 뭐라고 뉴스네요. 뭐. 아니 저는 말이야 자유죠. 동의는 좀 하기 어렵고요. 네.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국힘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거기에서 자 뭔가 윤석열과 명확하게 선을 꺼서 가는 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과 함께 갈 수는 더욱더 없으니까 어중간한 권성동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수습을 하라는 건데 그 수습의 내용은 뭐냐? 윤석열과 거리두기 하면서 끝을 내자. 이제 이렇게 지금 국힘은 정리됐다고 봐야 되고요. 오늘 지금 출당 조치 또는 탈당 권유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봐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윤석열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브라고 하지만 저기에는 저는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자 영의 몸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사람을 팔아서 자신의 존재 기반을 유지하면서 돈벌이 이익이 되는 뭔가 상황 하나. 자 그것은 똑같이 우리가 지금 황교안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뭡니까? 선거부정 관련된 거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의 사주에 이어서 종북주의자들이 뭘 하고 있다는 정광훈의 지금까지 일관된 그 운동 방식, 극우 운동 방식. 이것과 저는 맥을 같이 하면서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놓고 이 사람들의 논리를 윤석열을 피해자로 만들고 극우 논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세력을 유지하는 소위 말하는 극단적 태극기의 운동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윤석열을 쓸 것이고 윤석열은 그 패에 들어가서 극소수자들의 극단적 행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좀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오히려 더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소식을 우리 박진영 선생이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만이 아니라 대선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아니 이게 뭘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네. 원래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요, 자기 지분 확보해 놓고 생존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삼국지에 보면 이제 한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이 자칭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은 황제를 모시고 어떻게 국정을 쇄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기 동네에 내려가서 성 몇 개 차지하고 군웅할 것이 되려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게 됐고 자칫 미치광이 황제는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그 밑에 있던 이각, 곽사, 동탁, 여포 전부 다 뭐 원술 동네 내려가가지고 성 하나씩 차지하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군주야. 앞으로 나도 이제 옥새만 찾아오면 황제가 될 수 있어. 이런 꿈을 꾸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마치 신성 로마 제국 같네. 신성하지도 뭐 않고 로마에도 없고 제국도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네. 예를 들자면 뜬금없는 김태호 의원이 왜 원내대표 나왔겠어요? 뭐 다 이것도 다 플랜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대권을 먹겠다라는 것보다는 대권을 뺏기고 난 이후에 야권의 재편
그다음에 지금 이 저희가 뭐 보수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세력들이 야권이 됐을 때 주도권을 누가 자꾸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걸로 가지고 4분 5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난파선에서 국민의 바다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정치인이 아니라 네. 난파선에서도 오로지 그냥 뗏목 하나라도 자기만 그렇죠. 지키겠다 서로 자기 아니면 탐차적으로 사는 거. 이게 2016년도에 홍준표가 했던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심한 권성동이 지금 사람들이네. 홍준표 짓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이 없습니다. 정치의 복원도 없고 이제 남아 있는 이 정당, 제가 듣기로는 뭐 국민의힘의 자산이 수천억 원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많은 돈을 부동산, 버리고 어디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권한과 그리고 힘이 생긴다, 이제 이런 것일 테고요.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윤석열의 하야는 없을 것이냐,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냐, 이것도 본인은 오늘 나와서 절대로 그런 거 없이 헌법재판소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탄핵이 되었습니다.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국힘에서 자기 당권 또는 자기 대권 또는 탄핵 이후의 국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또는 보수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하야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라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윤석열한테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하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맹태균 게이트도 여전히 아직까지 비밀의 문을 열지 않았고,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 내용도 하나하나 폭로가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쓰레기 같은 수준으로 국정 운영을 했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때도 끝까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을 판단을 받아보자고 버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탄핵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더라도 직무정지 기간 안에 윤석열의 하야가 가능하다 또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닫을 이유가 없다. 본인은 나와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한 국민적 질타를 받고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비슷한데 좀 다른데요. 네. 구속되면 다를 거라고 봐요. 구속되면은 윤리. 구속되면 술 안 주잖아요. 밥도 지 맘대로 안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 하야할 테니까 밥 제대로 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그냥 있는 동안은 밥 잘 나오고 술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하야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술 실컷 먹는 얘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장소가 삼청동 안가인데요. 네. 거기서 여러 번 모임을 가지고 특히 저는 이번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 그날 자기는 관사가 있다가 사무실에서 뭐 자료 읽었다 이렇게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했죠. 체포되자마자 바로 나온 게 뭐 연락도 많이 A4지 한 장 받았고 그때 만난 곳도 안가였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단죄해야 되죠. 조지호 같은 인물도 나와가지고 지는 아니 일단 그 비상계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뭐 국회 와서 거짓말 시키는 것은 마치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청동 안가도 있지만 지금 용산 안가는 어제 노정민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제 스픽스에서 단독 취재를 해서 돼지고기 수육이 들어갔고 술이 갔다고 이제 그저께 밤에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JTBC에서 삼청동 안가 관련된 보도를 냈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 전부터 취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안가에 모여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판을 벌였다는 표현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술이 몇 순배 돌아갔다는 거예요. 폭탄인지 아니면 중국 술인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란의 밤. 내란의 12월. 그 다음날 밤, 그 다음 날 봐. 그 다음 날. 3일 4일날 밤에 지금 4일날 저녁에 삼청동에서 이미 한번 모였고, 거기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돌아갔고 이상민 그리고 이왕규 이런 사람들이 용산 삼각지에 있는 안가로 갔고 거기에 윤석열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 수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알렸는데,
그게 어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있었다는 거고 이것도 지금 당사자들이 인정도 하지도 않고 다 거짓말 시키고 있고 아니, 경찰청장이 네. 어제 이제 경찰청 차장이 나왔거든요. 자 외부에 대통령 나오면 동선 파악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밝혀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동선에 대해서는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못 밝혔지만 이제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아예 말을 바꾸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일단 의심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렀어요. 12월 3일 내란의 네, 밤에. 3시간 전에. 네, 그렇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네. 거기선 술 안 먹었나요? 라는 의심이 들어요. 먹었겠죠. 그 계엄이 끝난 다음에 네. 그 여당 중진들이 대통령실 찾아가잖아요. 거기서도 뭐 일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술이나 한잔 먹고 가시죠.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계엄 선포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네. 해제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하고 그러나 그게 사과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우리 당과 어쩌고 할 때는 또 서서 하고 오늘 아침에도 서서 하고 이 차이는 뭘까? 술이 덜 깬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저는 폭로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 경호실이 있고 경호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에 이제 직원들이 수백 명 있고 그 다음에 부속실도 지금 관절을 담당하는 또 직원들도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일구수 일투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상식에 완전 반하는 행동 이런 것은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지금 공익제보센터를 열었지 않습니까? 자, 탄핵 국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공익제보센터에 적극적으로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왜 앉아서 했는지 얼굴이 왜 울그락불그락 했는지 네. 그리고 특히나 그 가져왔던 봉투가 대통령실에서 쓰는 봉투가 아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왔다. 그 외부라면 어디냐? 관저냐? 아니면 관저 아닌 곳에서 누군가 만들어서 줬느냐? 이런 것까지 다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 봉투의 형식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봉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봉투가 왔다는 것은 그 봉투 안에 담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내용을 그러면 누가 작성했느냐. 이제 이것도 저는 비밀의 열쇠가 풀릴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폭로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흉측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출근할 때요. 지가 안 하고 자동차만 가짜로 쇼를 해가지고 보냈다. 그게 너무 많았다라는 진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기 술에 의해 가지고 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탄핵 사유입니다. 건강상 또는 알코올 중독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 임명을 왜 시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왜 시켰느냐 이것까지도 따져 묻고 싶고요. 네. 저는 기관장 중에서요. 선출직이든 아니면 임명직이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출퇴근을 가짜로 하는 것을 쇼로 보여준다는 것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기관장이 되면 선출 비선출을 떠나가지고 술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그 근무 시간에 못 간다는 것도 제가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공직자는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정치인, 단체장 또는 임명직의 공직자가 있다면 그 기사가 한 줄만 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질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직을 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책임을 물을 텐데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예 가짜로 사이카를 보내고 그 뒤에 다시 진짜 사이카 때는 경찰들이 더 붙어서 자 에스코트를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엉터리로 국정 운영을 했느냐 저는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전두환의 사위였던 사람, 뭐 그 사람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내란 사태에 대한 인식도 정말 저열하게 짝이 없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술 잘 먹는다고 막 너스레 떨면서 자기보다 잘 먹는 사람이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이게 나랍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 정말 민주주의고 우리 국민들이 착하고 치안이 잘 돼야 되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윤상현 씨가 어제 국회에서 하는 발언 보고 사실 저게 한 뭐 몇십 년 전 같으면 저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옛날 국회의원에 명패 던졌죠. 예, 명패 네. 던졌죠. 그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잡혀 들어가냐 마느냐 하는데 그게 통치행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사당에 총 들고 쳐들어오는데 그게 통치행위냐고. 네가 한번 잡혀가 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했던 언행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국가보안법 7조에 반국가단체나 구성원들, 국가 변란을 꾀하는 자를 고무 찬양, 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란 선동죄도 됩니다. 이 사람, 윤석열 그렇죠. 보고 또 내란하라는 거니까. 형법상의 네. 내란 선동죄도 되는 네.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이번에 이런 식의 발언하는 사람들 법률적으로 다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극우 유튜버들조차도 심하게 내란 계엄령을 선동죄입니다. 찬성하시는 사람들, 또 계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자,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고 탄핵으로 간다. 그러고 이제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을 시켰으니까 수사와 관련된 혼선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검찰은 배제한 상태에서 자, 제대로 된 수사하면 수사의 내용들 그러면 긴급체포 구속이 가능할 것이다. 자, 압수수색 실패했습니다.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성공시킬 것이다. 이것도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특히나 지금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이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도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인지 다 불확실성들이 제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혼란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이 줄어들면서 뭔가 정리정돈이 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또 희망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커밍아웃 하면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심판하는 국민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사법적 단죄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고 정말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입장이 윤석열 끝났다. 빨리 어디 가라. 네. 그리고 이 탄핵 표결도 안 된 게 문제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집회 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한국 민중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태까지 우러러보시던 큰형님이 자기 손을 버렸는데도 오늘 담화에서는 또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지가 한미동맹 깼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몰래 무인기 보내고 미국 몰래 계엄령 선포하고 미국 몰래 그 원점 타격하려고 하고 이거 전부 다 정전협정 위반에다가 한미 군사협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았다며.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국힘이나 오늘 저 윤석열의 인식 담화 내용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이틀 연속 저녁에 여의도에 나가서 이제 집회 현장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그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들은 이 국민을 정말로 종북, 좌파, 전체주의 지금 유튜브 채널 보면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여전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 대구 경북에서 그러면은 75% 이상이 자, 탄핵을 해야 한다,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배후 조정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니까 그런 속임수의 꿰매 빠져서 이런 이야기를 자, 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여전히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왜곡된 무엇인가의 조정과 그리고 배후에 의해서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야,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도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오히려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 초월 수준으로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충분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담화에서 그걸 광란의 칼춤이라고. 아니 칼은 지가 휘둘러 놓고 국민들 지가 보고. 총칼 들고 왔고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네. 아, 국민의힘은 하여튼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뜬금없는 정당인데 이 정당에서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하야하고 근데 조건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이 정치와 헌법적 영역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죠. 집에 가야 됩니다. 윤석열이 하야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내란죄로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야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영역과 연결시킨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나라가 잘 되느냐, 국가가 위험하냐 이것이 아니라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평소에 나의 관심사다. 이거 자백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직 출마한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선과 관련된 어떤 정치 일정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다음 정권 뺏기지 않아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저는 자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물론이고 국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을 싫어한다를 넘어서 제가 볼 때는 두려워한다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떤 상태라고 그러니까 봐야 이제 되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힘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적 질서가 무너져서 탄핵이 돼야 되는 대통령이 있는데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를 끼워 넣어서 너 출마 안 하면 대통령 하야시킬게. 이게 무슨 그 여당수가 엽하는 것 시장 바닥에서 물건 거래하고 흥정해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이게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민심을 읽어내고 지금 대처를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야, 이 사람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알고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나와서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사태 보면서 사실 주인공, 주역이라고 할 사람들이 여의도에 매일처럼 모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인 것 시민들이죠. 같아요. 오늘도 윤석열의 이상한 미치광이 담화를 듣자마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바로 저 서울에 올라오는 표를 구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말이어가지고. 네. 그 순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렸나 봐요. 철도 파업은 이제 중단됐으니까.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오겠다, 차 가지고 오겠다, 뭐 이렇게 전의를 불태우는데 아, 이런 국민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위대한 국민이죠. 위대한 국민이고요. 이제 뭐 판은 정리됐고 이제 속도전이 남아 있고 훨씬 더 이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선관위에서 조금 전에 이제 발표는 아니지만 국회 와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22대 총선 부정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면 이건 제가 선관위 취재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제도가 전자선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수기로 오프라인에서 다 자기가 찍어놓은 표가 다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법원의 판단만 받으면 개표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조작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슨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조작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선관위에서 저도 하나 말씀을 처음으로 공개하면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에요. 하도 부정이 많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선관위원장하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찍어서 들어와서 확인을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것을 끝까지 선거 부정이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발표하니까 선관위에서 바로 그게 아니라고 이게 국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는 겁니까? 민주주의 체제 부정입니다.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됐고 그다음에 공권력에 의한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윤석열이 정말 이 선거 부정을 확인하고 싶다면은 돈 내세요. 도둑질한 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내시면은 선관위에서 아마 이거 수개표 했던 그 표가 다시 갖고 와서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이 원하는 사람이 돈을 그만큼 내면은 이거 투표함을 다시 공개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가. 근데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망상에 빠진 미치광이의 담화 때문에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것도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워낙 이상한 선전선동을 하니까 뭐 오늘 선관위 비밀번호도 알았습니다. 1, 2, 3, 4, 5 뭐 이런 얘기 뭐 그다음에 뭐 관리 업체가 싸구려라는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역시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란 사태 이후에 잠 잘 못 자고 계속 문자 확인하고 뭐 뉴스 봐야 되고 뭐 이런 시민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여의도를 중심으로 분출될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럴 때 우리 스픽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평론가, 전계환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